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나라가 외세에 찢기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위정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병합조약에 따라 51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실제 조선 국호가 유지된 기간은 505년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생존이 몸부림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것인데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돌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동아혁명,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아관 파천, 러일전쟁 이런 대사건들이 숨 쉴 틈 없이 연타로 몰아쳤거든요. 바람 앞의 등불 같던 그때 조선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조상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이 땅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36년 동안 살았던 외국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급적 제 생각을 배제하고 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보죠. 1888년 12월 25살의 캐나다 청년 제임스 게일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배로 제물포를 경유해 한양으로 갈 예정이었죠. 게일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배가 잠시 쉬는 사이 게일이 육지에 내립니다. 저엄 앉혀서 갓을 쓰고 옷을 잘 차려입은 한 무리 조선인들이 돌부처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서서 낯선 이방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게일이 오리점 떨어져 있다는 마을을 둘러보려고 걸음을 옮기자 그들이 뒤를 따라오죠. 대부분 눈병을 앓는 듯 했고 곤보였죠. 따라오는 개들도 죄다 옴에 걸려 있었습니다. 게일이 이들로부터 얼른 벗어나고 싶어서 마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지석영이 충주에서 종두법을 처음 실시한 것이 그때보다 8년 전이니까 조선의 천연두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산에서 제물포까지는 연안 항로죠. 항로가 일부만 측량되어 있고 조그마한 불빛도 없어 암초에 부딪힐까봐 불안했다고 합니다. 한양에 들어온 게일은 신비로운 곳에 왔다는 생각에 흥분합니다. 그러나 곧 온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신을 자리에 둘둘 말아 햇볕 아래 방치해 놓았다는 거죠. 무섭고 썩는 냄새에 토할 것 같아 당장 조선을 떠나고 싶었다고 하죠. 한 번은 해화문 밖을 걷다가 자리로 덮어둔 100여 그의 시체를 보고 조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땅에 묻지 않소? 그러니까 대답이 못 묻는다. 먼저 몇 자리를 쓸 명당을 찾아야 한다. 안 그러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이야, 도성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니 사실 해월도 놀랐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임종과 매장까지 기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죽으면 그 땅에 묻지 않고 한동안 시신을 안치했다가 장사 지낸 거죠. 이순신 장군도 전사하고 3달이 지나 안장했다거든요. 아마 게일이 본 풍경은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생활에 익숙해지자 게일은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누빕니다. 8년 동안 12번을 여행하는데요. 그 중에 압록강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향을 거쳐 당시 송도로 불렸던 개성에 도착합니다. 고려 때 서울이었으니까요. 번성했던 왕성터는 일부 건물만 남아 폐허로 변해 있었죠. 주변에는 군데군데 인삼밭들만 있고요. 성곽의 동쪽 옆에 선주교 다리가 있는데요. 일부분을 울타리를 둘러 막아두었습니다. 정몽주가 이 다리를 건너다가 철퇴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흘린 피가 돌에 스며들어 붉은 얼룩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이것을 보면 조선의 지배층이 딱하다고 할까요? 집착이 강하다고 할까요? 500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개성에서 게일이 주막에 들어가 점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때가 3시쯤이었는데 실제 밥이 나온 것은 저녁 7시 무렵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게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선에서 즐겁게 여행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재촉해봤자 느린 것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싫어하게 만들 뿐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 느려 터진 나라가 빨리 하라는 뜻의 말은 엄청 많다. 어서, 급해, 속히, 빨리, 바삐, 즉시, 잠깐, 쉽게, 날래, 냉큼. 그런데 그 효과는 25cm 철판에다 종이공을 던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다고 하는데요.
100년 전 조상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반대였던 모양이에요. 다음은 평양인데요. 게일에 따르면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입니다. 상거래가 활발하고 고대 역사를 품은 성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평양이 상징하는 고대의 역사는 고구려가 아니라 엉뚱하게 기자조선입니다. 게일도 기자를 조선이 시조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기자동네설은 허구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중화를 자처한 조선시대는 대세였나 봅니다. 다만 게일까지 기자를 조선의 시조로 생각한 것은 동국통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동국통감은 성종 때 편찬했는데 사대를 중시하고 기자조선을 강조했습니다. 게일이 이 책을 영어로 번역했거든요. 게일은 평양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의주에 도착합니다. 그가 묘사한 풍경인데요. 조선의 다른 곳처럼 의주도 가난과 굶주림에 지쳐 죽기 직전의 상태로 보였다. 헐벗은 대지도 보는 이들을 슬프게 만들었다. 갈색 언덕을 바라보던 프랑스 신부가 내게 말했다. 슬퍼요. 그런데 조선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게일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신분제에 관한 문제다. 고결한 귀족으로서 위험있게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검게 탄 얼굴과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천한 계급이 되어 노동하며 살아남을 것이냐, 둘 중 어느 것이 나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본 거죠. 게일은. 참 안타까운 촌평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에 태어났다면 둘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에 손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라의 건국정신과 비전,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의주서 게일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까지 들어갑니다. 자연스레 조선과 중국을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두 나라가 강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조선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반면 중국은 깨어있고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슴이 아픈데요. 사진을 보시죠. 오늘날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철교입니다. 밤이 돼서 불빛이 화려하죠. 그런데 이것은 중국의 단둥 쪽이고요. 신의주 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죠. 100년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닌데 말이죠. 중국 여관은 침실과 부엌, 닭장과 돼지우리가 모두 한 방에 합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에서 주인이 가져다 준 저녁을 먹는 거죠. 식단은 돼지고기와 국수, 달걀 부침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돼지들이 꿀꿀거리고 있는데 상위에 돼지고기를 먹는 거죠. 또 옆방에서는 아편을 빨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곳은 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레를 끌든 짐을 지고 가든 땅을 일구든 간에 놀고 있는 한량이 없고 모두가 바쁘더라는 거죠. 심지어 국경을 건너온 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 보였던 것은 천성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이란 나라의 사회 제도와 문화의 문제였던 거죠. 게일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납니다. 모두들 조선에서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또 가슴이 저려오는데요. 위성사진 보시죠. 남과 북이 왜 이렇게 낮과 밤처럼 다를까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과거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 구호죠. 같은 땅의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문제일 수는 없겠죠. 사회 체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어서 게일은 청일전쟁을 겪습니다. 그때 원산해변에 집을 짓고 있었죠. 중국인 20명을 고용했는데 그들은 대국청이 일본군을 모조리 죽일 것이라며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군은 처음 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로 흩어졌다가 평양에 다시 집결하죠. 그때 지나가는 곳곳에서 약탈과 강도짓을 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여자들은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행동은 달랐답니다. 평양으로 진군하면서 주민들에게 돈을 내고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산에도 일본군 만여 명이 상륙해 청군을 소탕하며 평양으로 향했는데 절도가 있고 보급품과 의료체계가 서양 군대보다 더 체계를 갖춘 듯 보였다고 합니다. 게일이 친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면 뒤 이빨을 드러낸다는 등 반일본적인 시각을 얼핏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평안인 것을 보면 사실이라고 봐야죠. 평양에서도 두 나라 군대의 행동은 180도 달랐습니다. 청군은 기마병이 부채와 향수병으로 무장하고 정작 소총은 하인들에게 맡겨 뒤를 따르게 합니다. 평양 주민들은 이들을 위해 매일 돼지 200마리를 잡아야 했다고 하죠. 반면에 일본군은 평양에 진주하자마자 모든 진출입로를 장악하고 늑대가 양을 덮치듯 청군을 공격합니다. 청군은 도망가기 바쁘고 일본군은 전투가 아니라 그저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동아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일본은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야욕을 드러내죠. 그러나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패척하자 을미사변을 일으켜 시해합니다. 그때 게일은 한양에 살고 있었죠. 황후가 시해되던 1895년 10월 8일 이른 아침에 궁궐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 잠이 깹니다. 놀라서 궁으로 가죠. 조선 사람들이 머리채가 헝클어져 우왕좌왕하고 있고 일본군이 궁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늦게 돼서야 황후가 시해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고종의 고문이던 게일이 이 소식을 듣고 고종을 아련합니다. 그때 고종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중전마마를 생각하며 울고 계셨다. 일본인이 중전을 죽였다고 말씀하셨다. 전하께서는 황후의 복수를 하는 자에게 자신의 머리칼이라도 잘라 신을 삼아주겠다고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찬란한 역사만이 아니죠. 오히려 치욕스러운 역사일수록 절대 잊지 말아야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음을 날려주고 분발심을 북돋워주기 때문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